봄비가 내리던 1980년 23살의 이복수는 붉은 꽃가마를 타고 시집으로 향했다. 낯선 집 대문 앞 젊은 신부의 가슴은 희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문턱을 넘는 순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녀를 맞이했다. 밥 짓는 냄새가 덜하다. 걸음이 느리다. 인사가 부족하다. 첫날부터 시작된 꾸중은 매일의 일과가 되었다. 새벽녘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부엌에서 이복순의 하루는 시작되었다. 쌀을 씻는 물소리, 도마 위에서 채소를 써는 칼질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다. 손끝은 항상 거칠었고 고무장갑 자국이 손목에 선명하게 남았다. 시어머니는 어디서나 그녀의 부족함을 찾아내었다. 간이 짜다, 질금하다, 덜 익었다, 다 버렸다. 완벽한 음식도 트집 잡힐 구석이 있었다. 명절이 다가오면 이복순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아 밤늦도록 나무를 다듬고 마늘을 까고 깨를 빻는 손길의 등골이 시리도록 피로가 쌓였다. 시어머니의 명령 하나에 온 몸이 긴장했다. 눈물이 날 때면 부엌 코너에 몸을 숨겨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다시 음식을 준비했다. 남편 정태호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다. 가끔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조금만 참자고 속삭였다. 그 작은 위로가 이복순의 버팀목이 되었다. 하지만 그조차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내의 편을 들지 못했다. 어머니 말이 맞다. 어머니 뜻을 따르자. 어머니가 경험이 많으시다. 늘 그런 말들 뿐이었다. 1년에 10번 시부모님과 시조부모님, 심지어 시고모부와 시삼촌까지 모든 제사를 이복순이 차렸다. 제사가 있는 날이면 밤을 새워 준비했다. 발이 부어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표정 하나 흐트러뜨릴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눈이 항상 그녀를 관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39살의 이복순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남편 정태호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장례식장에서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이복순의 귓가에 시어머니의 차가운 속삭임이 들려왔다. 내가 결국 남편까지 잡아먹었다고. 복이 없는 며느리라 아들이 일찍 갔다고.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눈물조차 제대로 흘리지 못했다. 친정어머니가 손을 잡고 이제 돌아가자. 여기 있을 필요 없다 말했지만 이복순의 시선은 10살 첫째와 8살 둘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들의 작은 눈동자에 맺힌 불안과 슬픔은 그녀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았다. 황량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지만 아이들을 두고 갈 수는 없었다. 이복순은 그날 차가운 남편의 손을 잡고 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자신의 아들이 결혼하게 된다면 절대로 며느리에게 이런 고통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이복순의 큰아들 정민수가 30을 바라보게 되었다. 젊은 회사원이 된 민수는 어느 봄날 한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다. 윤서진, 환한 미소와 맑은 눈동자를 가진 여성이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결혼하고 싶어요. 민수의 말에 이복순의 가슴은 따뜻하게 물들었다.
결혼식 전날 밤, 이복수는 며느리가 될 서진의 손을 꼭 잡고 약속했다. 나는 내가 겪었던 고통을 절대 너에게 물려주지 않을 거라고. 항상 내 편이 되어 줄 거라고. 서진의 눈에서 안도의 빛이 번졌다. 시어머니의 까칠한 성격을 걱정했던 터라 이복순의 따뜻한 말에 어깨의 긴장이 조금 풀린 모양이었다. 첫 명절, 이복수는 새벽부터 부엌에 서서 모든 음식을 준비했다. 손가락 마디가 퉁퉁 부어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며느리 서진이 도와주겠다고 할 때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가, 편하게 있어. 피곤하면 들어가서 쉬어도 된다고. 이복순의 마음 속에는 23살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시어머니 앞에서 긴장하던 젊은 신부의 모습을 친구들은 이복순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다. 왜 그렇게 며느리한테 잘하냐고, 좀 시키기도 해야 하지 않냐고 물었다. 그럴 때마다 이복순은 조용히 웃었다. 내가 겪은 고통은 내 세대에서 끝내고 싶다고. 내 며느리만큼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서진의 생일, 이복순은 특별히 정성을 들여 상을 차렸다. 붉은 장미꽃을 식탁 중앙에 두르고 서진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준비했다. 유튜브 요리 영상을 보며 밤새 연습한 특별 요리도 있었다. 그러나 며느리의 반응은 차가웠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저 다이어트 중이라 많이 못 먹을 것 같아요. 서진의 말에 이복순의 가슴이 조금 쓰렸지만 젊은 사람들은 몸매에 신경 쓴다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점점 더 서진의 반응은 냉담해졌다. 이복순이 차린 밥상을 보며 짠 것 같다. 오늘은 시켜 먹을까요? 어머니, 밥도 자주 먹으니 물리기도 하고.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이복순은 자신을 탓했다. 더 맛있게 요리하려고 노력했고,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연구했다. 이것도 아니면 저것도 아닐까 끊임없이 고민했다. 갈비찜을 정성껏 만들어 내놓았을 때 서진은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 이제 고기를 덜 먹어야겠어요. 살이 계속 쪄서요. 서운한 마음이 몰려왔지만 이복술은 참았다. 내가 참으면 며느리도 언젠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4년이 흘렀다. 이복순의 68번째 생일. 아들과 며느리가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다. 어머니, 생신이니 편하게 쉬세요. 우리가 쏠게요. 이복순은 기대에 부풀어 새 옷으로 갈아입고 손톱에도 연한 분홍색 매니큐어를 발랐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오랜만에 예뻐 보였다.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행복감이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올랐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다 되어도 아들 부부는 오지 않았다. 이복순의 손목시계 초침은 무정하게 돌아갔고 거실 창문 밖으로는 어둠이 짙게 내려앉고 있었다. 전화를 걸어보니 회사에 일이 생겨 조금 늦겠다는 대답뿐이었다. 결국 외식은 무산되고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 지나서야 문이 열렸다. 늦은 시간, 이복순은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간단히 저녁을 차렸다. 생일상은커녕 평범한 저녁상도 되지 못했다. 테이블 위에는 김치찌개와 몇 가지 반찬만이 놓여 있었다. 식사 중 서진의 핸드폰에서 계속해서 알림음이 울렸다. 특별한 날을 함께 보내려 했던 기대가 무산되어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복수는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터진이 화장실에 간 사이 떨어진 핸드폰을 집어 테이블 위에 올리려던 이복순의 눈에 메시지 내용이 들어왔다. 화면에는 서진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낸 메시지였다. 엄마, 지금 시댁에 왔어. 어머니, 생신이라 어쩔 수 없이 왔지. 아휴, 맨날 집밥이야 지겹지도 않으신가. 그리고 여행도 가고 그러면 좋은데. 엄마, 명절에 우리 해외여행 갈까? 엄마가 가자고 했다 하면 뭐라 하시겠어? 이복순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져 내렸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토록 정성껏 차린 밥상이 며느리에게는 지겹기만 한 것이었다니. 눈물이 맺혔지만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척 웃었다. 있는 거로 대충 했는데 맛은 괜찮니? 더 먹어.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써 힘을 주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서진은 일어났다. 남편이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한다면서 서둘러 집을 나가려 했다. 이복순의 생일인데 케이크도 없이 선물도 없이 그렇게 서둘러 나가는 아들 부부를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을 때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왜 이렇게 나를 멀리할까? 그날 밤 이복수는 일기장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썼다. 오늘은 내 생일이다. 68번째 생일.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에게 나는 짐일 뿐인가 보다. 내가 정성껏 차린 밥상이 지겹다고. 그동안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데 내 마음을 왜 몰라줄까? 며칠 후 명절이 다가왔다. 서진이 찾아와 말했다. 어머니, 이번 명절에는 저희가 친정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친정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요. 이복수는 깜짝 놀랐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약이라도 보내드릴까 물었지만 서진은 그저 피곤하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명절 당일 이복수는 둘째 아들과 단둘이 차례상을 차렸다. 왠지 모를 불안감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짐을 싸서 공항버스를 타고 가는 모습을 봤다는 것이다.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의 SNS를 열어보니 해변에서 즐겁게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서진의 부모님 모습이 있었다. 친정 엄마가 아프다더니 다 거짓말이었다. 명절에 이복수는 둘째 아들과 둘이서 텅 빈 집에서 쓸쓸하게 지냈다. 차례상도 간소하게 차렸다. 첫째 아들 부부가 없으니 무엇을 해도 의미가 없는 듯했다. 둘째 아들은 어머니를 위로했다. 형도 자기 가족이 생겼으니 그쪽 부모님과도 시간을 보내고 싶을 수 있다고. 마음속으로는 너무 서운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면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거짓말까지 하며 피해야 할 만큼 나를 부담스러워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다. 남편의 제삿날이 찾아왔다. 이복수는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 제사상을 준비했다. 남편을 생각하며 한 땀 한 땀 마음을 담아 음식을 만들었다. 그날만큼은 첫째 아들 부부도 참석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내어놓으며 이복수는 말했다. 아이들아, 오늘은 아버지 제삿날이야. 정성껏 준비했으니 맛있게 먹어. 음식을 준비하느라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던 중 문득 주방 밖에서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렸다.
물었다. 요즘도 누가 제사 지내? 납골 땅에 모셨는데 제사 지내지. 어머니도 참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는 것 같아. 서진과 민수의 목소리였다. 그들은 이복순이 듣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래도 엄마가 정성 들여 준비하셨으니까 먹고 가자. 안 그러면 또 서운해 하실 거야. 알았어. 근데 이제 좀 지겹다. 다음부턴 약속이 있다고 하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복순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다. 남편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제사 음식이 그들에게는 구닥다리 풍습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그저 서운해할 귀찮은 시어머니일 뿐이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이복수는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집을 뛰쳐나왔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앞이 잘 보이지도 않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무작정 걸었다. 뒤에서 며느리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한참을 걷다가 문득 오랜 친구 영자의 집이 생각났다. 이복순과 영자는 초등학교 때부터 50년 넘게 지내온 친구였다. 영자의 집 앞에서 전화를 걸었다. 영자야, 나 지금 너희 집 앞이야. 좀 만날 수 있을까? 영자는 문을 열자마자 이복순의 얼굴을 보고 놀랐다. 복순아, 너 울었어. 무슨 일이야? 영자의 집에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며느리의 문자 메시지부터 제사 때 들은 이야기까지. 영자야,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을까? 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영자는 이복순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복순아, 넌 너무 참기만 해서 문제야. 내가 널 몇십 년을 봐왔는데, 넌 항상 내 마음은 숨기고 남을 배려하기만 했어. 시어머니한테도 그랬고, 이제는 며느리한테도 그러고 있어. 이제는 말해야 해. 아니면 그 애들은 절대 내 마음을 모를 거야. 그 말이 이복순의 가슴에 꽂혔다. 자신은 항상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상대방의 기분만 살폈다. 시어머니에게도 그랬고, 이제는 며느리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방법이었을까? 영자야, 그런데 어떻게 말해? 내가 얼마나 서운한지 말하면 관계가 더 안 좋아질까봐 걱정돼. 영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복순아, 솔직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게 틀린 게 아니야. 그게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 내가 계속 참기만 하면 언젠가 폭발할 거고, 그때는 더 수습하기 어려워질 거야. 그리고 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내가 항상 희생하면서 살 필요 없어.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결심이 섰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 제사상을 치우지도 않은 채 TV를 보고 있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갑자기 나가셔서 걱정했어요. 며느리의 말에 이복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정말 걱정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다. 이복수는 그들 앞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다. 자신이 명절마다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는지, 며느리에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런데 정작 그 밥상이 그렇게 지겹고 맛없었는지. 명절에 해외여행 가고 싶으면 솔직하게 말하지 왜 거짓말을 했는지 물었다. 말을 하는 내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물은 참았다.
아들과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리고 제사 지내는데 요즘도 누가 제사 지내? 납골당에 모셨는데. 제사 지내지 이런 말이 어디 있느냐고. 그게 자신의 남편이고 그들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솔직하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뒤에서 수군거렸는지 물었다. 그날 이후로 첫째 아들 부부와의 관계는 냉랭해졌다. 처음에는 가슴이 아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복수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찾아왔다. 봄볕이 따뜻해지자 그녀는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을 신청했다. 처음에는 뻣뻣한 몸이 잘 움직이지 않아 힘들었지만 근육이 풀리는 느낌과 함께 마음의 매듭도 하나씩 풀려갔다. 오랜 친구 영자와는 일주일에 2번 동네 카페에서 만나 수다를 떨었다. 진한 커피 향 속에서 나누는 대화는 이복순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또한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에도 가입했다. 매주 한 권의 책을 읽고 다른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그동안 잊고 지냈던 지적 호기심을 일깨워 주었다. 둘째 아들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예전에는 항상 장남인 첫째만 챙기고 신경 쓰느라 둘째에게 소홀했던 것 같았다. 이제는 매주 둘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말했다. 형 부부가 어머니에게 그렇게 한 것, 자신도 많이 속상했다고. 이복수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그동안 자신도 잘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고 참기만 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라고. 봄이 무르익어갈 때 이복수는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다. 제주도 비행기 타고 나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영자의 재촉에 망설이던 이복수는 결국 용기를 냈다. 가방을 꾸리면서 설렜다. 새 옷을 사고 화장품도 새로 장만했다. 오랜만에 자신을 꾸미는 일도 즐거웠다. 여행을 떠나기 전날 첫째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들이 태어났다며 이름은 민준이라고 했다. 이복수는 그제서야 알았다. 자신에게 손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그런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을. 가슴이 아팠지만 곧 마음을 진정시켰다. 축하한다. 건강하게 잘 키워라. 엄마는 내일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가.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올게. 제주도에서의 시간은 이복순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푸른 바다와 하늘, 검은 현무암 위에 부서지는 하얀 파도, 노을이 물드는 저녁 풍경은 그녀의 마음을 치유했다.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속에서 이복수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바닷가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영자가 물었다. 후회 없어. 첫째랑 관계가 이렇게 된 거. 이복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가끔은 마음이 아프지. 그래도 후회는 없어. 이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나는 평생 눈치만 보며 살았을 거야.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을 찾은 것 같아. 여행에서 돌아온 후 이복수는 더욱 활기차게 자신의 삶을 즐겼다. 요가 수업도 더 열심히 듣고 동네 합창단에도 가입했다.
처음으로 솔로 파트를 맡았을 때는 떨리는 마음에 잠까지 설쳤지만 무대에서 노래를 마치고 받은 박수 소리는 그 어떤 칭찬보다 값진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었더니 첫째 아들이 아기를 안고 서 있었다. 이복순의 첫 손자 민준이었다. 아기를 보는 순간 마음이 녹아내렸다. 정말 예쁜 아기였다. 하지만 이복순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침착하게 물었다. 무슨 일이냐고. 아들은 아이를 봐달라며 부탁했다. 아내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전 같았으면 이복수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말했다. 요가 수업, 합창단 활동, 친구들과의 만남, 여행 계획 등 자신의 일정이 있어 매일 봐줄 수는 없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능하다고. 아들의 표정이 굳었다. 아마도 자신이 당연히 손주를 돌봐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었다. 하지만 이복수는 단호했다. 자신도 이제 삶을 찾아 살고 있으며 아들 부부가 원했던 대로 서로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손자는 한 달에 한 번, 주말에 하루 정도 봐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냉정하다는 아들의 말에 이복수는 고개를 저었다. 냉정한 게 아니라 솔직한 거라고. 예전에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달라졌다고. 평소에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보라며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것 말고 평소에도 자주 찾아온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다. 그날 이후로 이복수는 정말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자신을 위한 시간,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 가끔은 외롭기도 했지만 후회는 없었다.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 손자를 봐주었고, 그날은 온전히 손자에게 시간을 쏟았다. 첫째 아들 부부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말했다. 어머니가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이복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행복해. 비록 늦게 찾은 행복이지만 이제는 정말 내 마음대로 살고 있으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복순이 행복하다는 것이었다. 시어머니에게 시달렸던 23살의 자신,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들을 키웠던 39살의 자신, 그리고 며느리에게 상처받았던 67살의 자신, 이제는 모두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다. 오늘의 이복수는 68살의 나이에 자신만의 행복과 자유를 찾아가는 당당한 여성이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것을 깨닫는데 68년이 걸렸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봄날의 햇살처럼 이복순의 얼굴에도 따스한 빛이 감돌았다.